당분간 남북교류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은이 과거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과 같이 남한 기업이 중심이 되는 경협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중심이 되는 사업에 남한이 참여하는 형태가 우선될 것입니다. 원산과 백두산 지역 등 북한이 이미 개발한 관광지들에 우리 국민이 관광하는 형식이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남북 교류협력이 어려운 상황의 현재이지만 이 시기가 우리가 교류협력의 새로운 원칙과 방법을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교류협력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중심에 퍼주기 논란이 놓여 있습니다. 통일은 가지 않은 길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로 설정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 주민에 다가가야 한다고 저는 1993년부터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교류협력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퍼주기를 또 하란 말이냐는 반응이 나옵니다. 남북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추진했던 정부와 정치인들이 그것은 왜곡이라며 억울하겠지만 퍼주기란 비판은 상당 부분 타당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자체가 분단 시기에 서독이 추진했던 교류협력을 통한 동독 주민의 점진적 변화를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빌리 브란트에서 시작되어 헬무트 콜의 통일에 이르기까지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되었던 서독의 대동독 정책, 접근을 통한 변화, 반델 눌히 안데어룽, 작은 걸음들의 정책, 폴리틱 데어 클라이넨 슈리테입니다. 그러나 김대중으로부터 시작되어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으로 이어진 햇볕 정책은 추진 원칙을 서독으로부터 제대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해 정치적 동기와 정치적 조급함으로 원칙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독은 통일이 당장 현실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동독과 대립과 갈등이 길어지면 민족 간 이질성이 커지고 동독 주민의 인권과 삶이 어려워질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우선 동독과 교류협력을 통해 동독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눈과 귀를 열어주면서 변화와 통일을 중장기적 목표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서독의 대동독 교류협력 원칙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교류협력에서 대동독 현금 지불을 최대한 제한하고 동독 주민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을 주었습니다. 차관 형식으로 현금을 동독에 이전하더라도 고속도로 건설과 같이 실제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동독에 수감된 동독 정치범들을 동독 당국에 대가를 지불하고 서독으로 데려와 자유롭게 하는 정치범 석방거래, 이른바 자유거래, 프라이카우프에서도 물품 지급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동독이 물품을 받자마자 국제시장에 팔아 현금화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원칙을 지켰습니다. 물품 지급은 서독 경제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독 생산품들을 위주로 하여 내수 진작에 기여한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전쟁을 했고 갈등과 대립의 심각성이 독일보다 훨씬 더 큰 상황에서 교류협력을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 그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교류협력은 우리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김정일, 김정은의 처지가 우리와 교류협력을 해 통치자금용 달러를 획득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우리가 차단했을 때 김정일, 김정은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대통령들을 악랄하게 비난하면서도 재개와 확대를 요구한 것은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처지와 우리의 경제력을 이용해 북핵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모두가 우려하는 현금 지급 대신에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법으로 했어야 했습니다. 최소한 2008년
우리의 금강산 관광객이 피살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고리로 해서라도 물품 지급으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둘째, 서독은 교류 협력을 일회성이나 이벤트성이 아니라 동독과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제도적 차원에서 지속성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체육협정, 청소년협정, 문화협정, 출판협정, 과학기술협정, 언론방송협정, 환경보호협정 등이 그 결과입니다. 반면 우리는 엄청난 현금을 지불하는 일회성, 이벤트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교류협력에 관한 큰 틀의 합의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협정을 북한으로부터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루어진 협정들도 북한이 현금을 크게 만질 수 있는 경협 분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북한과 합의를 도출한 제도적, 지속적 교류협력의 성과가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두 사업은 남북 교류협력 사이에 환획을 그은 획기적인 사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업은 모두 북쪽 접경 지역에 위치한 북쪽 땅에서만 이루어진 경협이었습니다. 태생부터 북한이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북한 것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시 정부가 분단 관리가 아니라 통일 지향에 그리고 보다 실질적인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진정한 의지를 가졌더라면 두 사업의 형식과 내용은 달리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즉, DMZ를 가운데 두고 남북쪽 접경지역을 연결하는 교류협력 말입니다. 금강산 관광을 위해서는 동해의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어야 하니 북쪽의 금강산을 주된 관광지로 하더라도 남쪽의 설악산과도 연계해 관광객들이 남북을 오갈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개성공단을 위해서는 경의선 철도 도로가 연결되어야 하니 북쪽의 개성을 주된 공단으로 하더라도 남쪽의 파주와도 연결해 남북의 인력과 물자가 남북을 오르내리는 경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주장을 나중이 아니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시작 때부터 펼쳤습니다. 그러나 당시 남한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북한이 그것을 허용할 수 있었겠냐고 반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일이 그 넓은 금강산과 개성의 땅을 남북 경영협이란 이름으로 내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그만큼 달러 획득이 절실했기 때문이었고 그것을 우리가 협상에서 이용해 압박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멈추었을 때 북한 독재자들이 반발하고 재개를 강력히 요구했던 사실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서독은 대동독 교류협력을 통해 동독 주민의 인권과 삶을 개선시켰습니다. 동독 정부 협상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동독 주민 간 상호 방문, 은퇴 동독 주민의 서독 이주, 상호 서신 및 선물 교환, 라디오, TV 시청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동독 주민이 서독 사회를, 바깥 세상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동독 주민 변화의 동력이 되었고 동독 체제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햇볕 정책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북한에 이전된 돈이 얼마입니까? 그 정확한 규모를 알지 못할 정도로 큽니다. 동독 주민의 수준만큼은 언감생심일지라도 햇볕 정책의 기간 동안 북한 주민의 인권이,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되었습니까? 그 기간 얼마나 많은 북한 주민, 우리 동포가 굶주려 숨을 거두었습니까? 북한이 우리로부터 획득한 돈을 북핵 개발에 투자하지 않았다고 과연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돈이 북한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김정일, 김정은의 권력을 굳히고 독재 체제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작금의 한반도 상황에서 교류협력은 상당 기간 비현실적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향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남북은 별개의 두 국가다, 민족도 다르다 등 김정은이 뭐라고 주장하건 간에 북쪽을 한민족이자 동포로 여기는 남쪽과의 교류협력이 가지는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퍼주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지금까지의 교류협력 방식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이 우리 사회를 보고 듣고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이 우리와의 통일 의지를 키우게 할 수 있을까를 바탕에 두는 교류협력이어야 합니다. 분단 관리가 아니라 통일 지향 교류협력이 되어야 합니다. 분단 관리 지향 교류협력은 분단 고착으로 이끌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서독이 동독 주민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통일 준비를 하고 실제 통일은 동독 주민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저는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서독이 통일 준비를 했다고 했으나 역설적으로 실제 통일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서독은 동독과 접촉 교류협력을 동독 주민의 삶 개선, 이질감 감소, 중장기적으로 통일 추진이란 구도에서 추진했으나 통일을 사실상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미소가 대립하고 미국과 소련이 서독과 동독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었던 환경에서 서독은 동독 주민이 서독과 통일을 요구하는 상황이 소련은 물론이고 독일을 분단시킨 다른 전성국가인 미국, 영국, 프랑스가 이를 허용하는 상황이 도래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독의 통일 준비는 사실상 분단 관리였습니다. 통일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교류협력이 아니었습니다. 통일 준비 차원이었다면 서독은 교류협력의 과정에서 동독 체제와 사회 구석구석을 면밀히 파악 분석하고 유사시 통일 가능성이 닥치면 어떻게 사회 각 부분을, 주민을 통합할 것인가를 큰 틀과 세부적 차원에서 마련해 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서독 관계, 국제 정서의 변화에 따라 통일과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정책 방안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했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정부가 통일을 지향한다면 지금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만 할 과제들입니다. 1989년 동독 주민의 결단과 선택에 의해 통일의 문이 열렸을 때 서독은 통일 준비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서독은 짧은 기간에 통일과 통합을 준비함과 동시에 실천해야만 했습니다. 통일 비용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야만 했던 주요 이유였습니다. 벌써 36년 전에 통일을 이룬 독일이 부럽기 짝이 없지만 서독이 동독과의 교류협력에서 견지했던 원칙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서독이 추진했던 통일 지향이 아닌 분단 관리적 교류협력이 가졌던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독일 통일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고 시사점을 도철해 우리의 정책을 다시 정립한다면 한반도 통일 통합 과정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후발주자의 이익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물론 통일 의지가 통일을 기필코 이루겠다는 우리의 신념이 먼저입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평화 공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현 정부가 통일과 통일 이후 통합 방안을 준비하고 평가하고 개선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 평화 공존은 분단 고착의 다른 이름일 따름입니다. 그리고 만약 향후에 남북 교류협력이 현 정부 아래에서 재개된다면 과연 그 교류협력이 통일지향 교류협력인지 아니면 퍼주기를 다시 하는 분단관리 교류협력 혹은 분단고착 교류협력인지를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합니다.